안녕하세요.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독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2011년 38개가 공급되는데 그쳤는데 2020년 141개, 2021년 130개가 공급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공급 과잉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2001년 산업 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명 산지법 이후 22년간 1343개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었는데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의 수가 지난 22년간 공급된 수의 33%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단 3년간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지식산업센터 중 수도권의 80%가 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대구, 부산, 광주 등 직할시에 공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바로 세종시의 공급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특성상 관공서가 밀집하다 보니 지식산업센터의 필요성이 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좀 더 상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좀 볼까요? 역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 금천구에 가장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성수동이 있는 성동구가 자리 잡았네요. 그 다음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 구로구, 서울 3대장 중에 한 곳인 영등포가 순서대로 많은 수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었습니다. 주목할 곳이 바로 송파입니다. 2014년 문정 테라타워, 송파 테라타워 2차 등을 공급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3대장, 지식산업센터의 메카로 등장하게 됩니다. 서울은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토지를 공급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금천구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도 마곡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처럼 편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기존 산업단지 위주로 공급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네요. 시흥을 제외하곤 고루 분포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파주와 화성, 성남의 약진이 두드러진 편이고요. 테크노밸리의 조성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각종 밸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용을 지어서 사람이 사는 곳만이 아닌 자족 기능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지자체별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경기도에 위치하게 된 결과인 듯합니다.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첨단 산업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체 대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인구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사업체에 비해서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수가 비율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이죠. 즉, 비수도권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공급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을 보시더라도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곳에는 제조용보다는 섹션형 지식산업센터가 더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대조형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제조용 지식산업센터가 조금 더 많이 공급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지식산업센터는 꾸준히 공급되고 있을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동집약적이었던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소규모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사용할 사무실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사무실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울 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3.54%보다 1.35%가 하락한 2.1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분기만 해도 6.33%였다는 것이죠. 강남권은 0.61%에서 0점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권 역시 지난해 5.01%에서 1.91%로 공실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벤처 및 스타트업의 증가와
부족한 오피스 공급으로 인해서 오피스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임대료의 상승과 높은 관리비로 인해서 비교적 많은 공급이 되고 있고 저렴한 관리비 등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가 단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산업구조의 변화만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식기반 중심의 중소기업을 키워서 지방경제를 살려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또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현대화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딱 맞는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건설사는 어떨까요? 요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던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익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로 진출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와 현대엔지니어링, DL 등의 중대형 건설사들이 그들입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도 초기에 적은 투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전매 제한이 없다는 점,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등 부동산 규제의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지식산업센터인 겁니다. 첫 번째, 산업구조의 변화, 두 번째, 정부의 정책, 세 번째, 건설사와 투자자의 선택. 이 세 가지가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바람을 불고 온 것입니다. 시행사든 시공사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직원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보에 취약한 개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집단지성 힘, 다수의 분석으로 여기에 맞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살펴서 대응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곳을 골라서 투자하고 잘 건설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철근을 받고 배관을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실의 위험은 없는지, 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과잉되어서 수익률이 떨어지진 않을지, 금리는 또 어떻게 변할지, 정부의 정책은 또 어떻게 변할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저도 영상을 제작하거나 현장을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2022년 상반기까지 활발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하지만 투자 시 현재보다는 미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조심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판단하실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